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계와 의사소통하기 이런 주제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발간된 인간 컴퓨터 공생이란 책에서 이 책의 저자 리클라이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희망사항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견고하게 결합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인간과 컴퓨터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해내게 되고 인간 두뇌만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의 심리학자 리클라이더는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조화롭게 혹은 그가 공생관계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할 수 있을지 또는 그 결과로 형성된 인간과 기계의 협력관계, 파트너십이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했어요. 사람과 기술이 우아하게 공생관계를 가진다. 이 리클라이더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상호작용, 즉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잠재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즉 기계와 인간 간의 양방향,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사람과 기계가 매끄럽게 병합되고 이렇게 결합되고 융합돼서 함께 일을 수행한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예들은 사실 무수히 많아요.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관계의 종류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람과 전통적 도구, 또 말과 기수, 운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기계적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책, 음악, 영화 등을 제안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련된 장인은 마치 음악가가 음악을 할 때 악기를 다루듯이 자연의 연장을 가지고 재료 이 작업을 하죠. 또 화가든 조각가든 목공이든 음악가든 이런 연장과 악기는 그들에게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자신이 연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그 대상, 화폭에 있는 물감이나 조각하는 재료나 나무 혹은 음악적 소리를 자기가 직접 다루는 것처럼 행동하죠. 이런 재료의 느낌은 사람에게 또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부드러움과 공명을, 또 저기서는 돌기나 거친 것을 제공하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런 상호작용은 되게 복합적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관계는 사람이 제대로 숙련되어 있고 또 도구는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을 때만 발생할 수가 있죠. 즉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즐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업무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과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기술은 마치 말이 기술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말과 기수, 숙련된 기수와 이 말은 각각은 전방에 있는 것에 대한, 즉 이들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말이 기수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신체적인 언어, 걸음걸이, 또 나아갈 준비성, 그리고 어떤 경계하거나 겁내거나 또 때로는 초조해하거나 혹은 뭔가 열망하거나 활기차거나 장난치는 것과 같은 아주 일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수가 말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신체적인 언어, 예를 들면 앉는 방법, 또 무릎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발과 발꿈치로 가하는 압력, 즉 말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느냐,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느냐, 또 이렇게 손과 고삐로 전달하는 신호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수는 또 편안함과 제어력, 또는 불편함과 불안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두 번째 긍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이제 말과 사람이 감지력 있는 두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감지력 있다는 것은 둘 다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예. 바이올로지컬한 이런 감지력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말과 사람, 말과 기수 모두 이 양자는 다 지능이 있고 세상을 해석하고 자신의 해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세 번째 예시인 자동차와 운전자는 말과 기수의, 바로 앞에서 살펴보니 말과 기수의 예와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는 감지력이 있는 존재로서 정교하다는 것. 근데 자동차는 감지력이 없죠. 그래서 감지력이 없는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말과 기수는 둘 다 생명체였는데 자동차와 운전자는 한쪽은 바이올로지컬하지만 그냥 한쪽은 기계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것은 자동차의 느낌, 또 도로, 그리고 운전자의 행동 간의 우아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지심리학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주 고도로 튜닝된 독일제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로에서 최고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포츠카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탄 이 스포츠카가 급격한 커브길에 가까이 접근할 때 이 인지심리학자는 그의 아들이 가볍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의 무게를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또 운전대를 돌려서 차의 앞부분이 도는 동안에 차의 뒷부분은 무게 부하의 감소로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아주 차를 교묘하게 통제된 미끄러짐이죠. 이런 미끄러짐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즉 오버스티어라고 불리는 상태에 두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차의 뒷부분이 흔들림에 따라서 이 인지심리학자의 아들은 운전대를 꽉 잡고 가속을 해서 차의 무게를 다시 뒷바퀴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직선로를 부드럽게 가속해서 달렸어요. 완벽한 제어를 느끼는 이런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스피드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을 되게 즐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예는 추천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세 가지 예와 굉장히 또 다르죠. 차별화됩니다. 이것은 좀 느려요. 그리고 우아하지 않고 약간 더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사람과 복합적인 시스템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예입니다. 우선 이것은 통제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사용자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막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제한할 뿐이죠. 인간은, 사용자, 소비자는 이것의 어떤 제안, 추천을 받아들이든 또는 무시하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오케이고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모두 여러분의 과거 선택 혹은 활동을 분석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른 항목들과 유사성을 찾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제안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해 보이는 흥미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또 비선호도 이런 것하고도 비교를 해요. 이런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항목들 또는 활동들을 또는 어떤 과제들을 제안을 해주죠. 이런 제안, 추천이 비간섭적인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여러분의 자발적인 조사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면 이 시스템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책을 검색할 때도 이런 걸 제공을 하죠. 유명한 어떤 책 검색 사이트 또는 책 판매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걸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떤 발췌한 것을 읽고 차례나 색인이나 서평을 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책 내용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발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췌를 읽고 차례나 색이나 서평을 이 시스템 자체가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추천해 줄 수 있죠. 책의 구입 여부 이런 거를 그리고 사용자가 결정하는데, 소비자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몇몇 사이트들은 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추천하는 이유를 인간에게 잘 설명을 하고 이 시스템의 이 시스템이 선호를 설정하는 그런 설정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설정 값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본 한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활동을 잘 살펴보다가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있는 것과 내용이 비슷한 항목들을 찾아서 읽을 거리들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런 게 이제 설정 값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스템이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가치,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제안들이 종종 우리 삶과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것과 관련이 있고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추천 시스템이 비간섭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차 과제로부터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이런 추천이 있었구나 하고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비켜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즉각 사용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그걸 확인하면 돼요. 물론 뭐 모든 추천 시스템이 이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좀 간섭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추천을 해. 내가 어제 이런 검색을 했더니 이런 상품이 바로 나와. 내가 어제 이런 키워드로 어떤 일을 했더니 얘가 또 이런 걸 바로 알아서 추천을 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아는 것 같죠. 내가 이런 장소에 갔더니 이런 장소에 관련된 어떤 특산품을 추천을 해. 얘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 시스템이 내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침해하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절하다면 잘 만든다면 이런 지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지능적인 시스템이 우리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즐거움과 가치를 더할 수 있죠. 말타기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은 말타기는 사실 저에게는 되게 익숙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에게나 말에게나 별로 이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과 기수 간의 부드럽고 우아한 상호작용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제게는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요. 저는 전문적인 기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구나 느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숙련되지도 않고 자신 있지도 않은 운전자가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자예요. 자기 자동차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동승자 옆에 이제 제가 그걸 타 있다고 가정하면은 동승자로서 되게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죠. 옆에 초보 운전자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늘 약간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생이라는 거, 기계와 인간의 공생이라는 개념은 되게 이제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협동적이고 되게 유익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시한 처음 세 가지 예들처럼 이것은 아주 사려 깊은 노력과 훈련과 기술을 필요로 하죠. 어떤 장인이 도구를 다룰 때처럼, 숙련된 기수가 말을 다룰 때처럼요. 그리고 숙련된 운전자가 자동차를 다룰 때와 같아야 해요. 또 다른 경우에서는 네 번째였던 추천 시스템처럼 어떤 고급 기술이나 훈련도 필요 없지만은 이 시스템의 디자이너들 또는 개발자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적절한 양식에 관해서 어떤 게 적정 수준인지에 관해서 즉 설정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또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말과 기수의 관계에서 기수는 말에게 상당한 양의 통제권을 위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슨한 고삐라고 할까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슨한 고삐를 사용할 때는 말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기수가 고삐를 딱 조이는 거죠. 빡빡하게 조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빡빡한 고삐라고 할 수 있는데 꽉 조였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꽉 조임, 빡빡한 고삐를 사용할 때는 기수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집니다. 숙달된 기수는 자신의 말과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이들이 유지하는 통제 정도를 조정할 수 있죠. 때로는 빡빡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이 있죠. 나사라고 부르는. 이 나사의 연구시설에 있는 과학자들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수송 시스템 연구소와 협력을 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협력 관계를 H 비유로 묘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H, 이 H 비유에서 H는 horse,
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과 기수의 이 관계죠. 공생관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 말과 기수의 공생관계처럼 우주선과 인간, 때로는 자동차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HBU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인간과 우주선, 또 인간과 자동차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더 확장시켜서 인간과 집, 인간과 가재도구, 이런 어떤 더 일상적인 도구들, 또 우리 인간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기술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 기계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되게끔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공생, 심바이오시스는 반세기 전에 리클라이더가 의도한 의미에서 두 요소들, 즉 한 인간과 기계의 병합으로서 그 혼합이 원활하고 유익하며 이런 협동의 결과가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러한 이 공생, 즉 이러한 상호작용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특히 이제 기계와 기술과의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또 일반적으로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 없도록 아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숙련된 기수가 말과 상호작용하듯이 자동차가 운전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 이런 공생관계를 가진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차가 즉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앞차에 너무 가까이 갔거나 위험하다고 계산된 속도로 운전을 할 때, 만약에 이 자동차가 주저하거나 겁먹은 듯이 행동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차가 적합한 명령에는 원활하고 우아하게 반응하고 다른 명령에는 굼뜨고 마지못해 반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자동차의 물리적인 반응성이 운전자에게 안전 상태를 전달하는, 또 그런 자동차를 고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집은 어때요? 겁 많은 집을 갖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킬 때 청소기나 난로가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말썽을 피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 집은 어떤가요? 이건 청소기나 난로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또는 에어컨디셔너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집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내 집이 그런다?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날 회사들은 여러분의 집을 자동화된 동물처럼, 짐승처럼 변형시켜서 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에 관해서 살피고, 그러니까 집이 여러분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또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욕망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똑똑한 집, 즉 여러분의 기분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또 조명을 조절하고,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지를 선택하고, 또는 집안을 이리저리 다닐 때마다 TV 영상을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옮겨주는 그런 집을 설비하고 배선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되게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막 빨리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똑똑하고 영리한 장치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이 모든 똑똑함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제기합니다. 우리는 말타기를 배우길 원한다면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교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을 쓰는 방법을 연습한다? 조금 이상하죠. 또 우리 가재도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다? 늘 그럴 수도 없고 좀 이상합니다. 만일 사람과 기계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수단을 고안할 수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숙련된 기수는 말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말과 기수, 그리고 자동차와 운전자의 행동과 또 상태들 간의 적절한 행동적 대응, 매핑이죠. 이런 매핑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신경 과민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표시할 건가요? 차에서 말의 자세나 겁먹음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차에서 말이 뒷다리로 버티고 서서 목을 뻣뻣하게 하는 이런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것은 차로 이거를 옮겨오면
말의 이런 상태를 차로 옮겨온다면 어떻게 이걸 대응시켜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의 차가 뒷다리, 그러니까 사실 뒷바퀴죠. 뒷바퀴로 서서 즉 앞쪽을 막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뒤쪽을 낮추고 또 앞쪽을 막 좌우로 흔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기수로부터 받는 어떤 피드백,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자연스러운 신호들은 실제로 실험실에서 많이 탐구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어떤 정서와 주의의 측정 기구들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된 자동차 중 적어도 하나는 운전대 뒤에 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를 살펴보다가 이 운전자들이 주의를 적절하게 정면에 두고 있는지, 즉 전방 주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죠. 그래서 충돌이 임박했는데 운전자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은 이렇게 지금 그 카메라가 판단을 하면, 그 센서가 판단을 하면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거주자들을 감시하면서 이들의 기분과 정서를 측정하고 또 실내 온도, 조명, 배경음악을 조종하는 똑똑한 집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유럽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심한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요구한 다음에 안락한 의자, 아주 미적으로 뛰어나고 친근한 가구, 그리고 거주자들이 이완될 수 있게 하는 이완될 수 있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게 디자인된 특별하게 장착된 조명이 있는 특수한 실험실 방에서 쉬도록 했죠.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의 정서 상태의 적절한 실내 환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집은 스트레스 상황을 탐지했을 때 그 거주자들을 자동적으로 이완시키도록 할 수 있을까요? 거주자가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집은 어쩌면 밝은 조명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활기 있는 음악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색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찰스 스트로스의 공상과학 소설 아첼레란도의 주인공이자 나레이터인 맨프레드 맥스는 자기 자신이 새로 구입한 가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이 맥스가 돌아서서 걸어가니까 그의 새 가방은 그를 졸졸졸졸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TV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거대한 두뇌들과 함께 자랐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미디어에서 나온 기계들은 되게 막강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되게 어색했어요. 스타워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C3PO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되게 전기적인 것도 있었어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할, 또는 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인간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런 거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데, 이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이 주인공 릭 데커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그냥 복제품입니까? 근데 현실은 이런 공상과는 좀 다르죠. 꽤 달라요. 21세기의 로봇은 사람과 어떠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들은 겨우 걸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실제 물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안타깝게 빈약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인 장치들, 특히 집에 있는 것들은 비용을 낮추고 신뢰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커피 끓이기, 세탁기, 설거지, 세탁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또 조명을 조절하는 거, 냉난방을 조절하는 거, 또 진공청소, 청소, 잔디 깎기 등의 일상적인 일들에 집중해야죠. 만약에 과제가 매우 잘 구체화되어 있고 환경이 잘 제어가 된다면은 지적인 기계들은 정말로 어느 정도 그럴듯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액체, 옷, 혹은 음식의 양은 물론이고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세탁물이 말랐는지 혹은 음식이 잘 조리됐는지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신형 세탁기는 어떤 종류의 세탁물이 세탁되고 있는지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옷감은 얼마나 더러운지, 또 옷감의 재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알아내서 그에 맞춰서 이 세탁기의 상태 또는 설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공 청소기나 뭐 그냥 청소기는 이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진로가 대체로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는 한은 뭐 잘 작동하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스트로스의 아첼레란도에 나오는 자신의 주인을 따르는 이 가방, 여전히 현재 구할 수 있는 기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가방은 사실 지금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바로 기계가 할 수 있게 될 일 중에 하나죠. 앞으로는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도 없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없고 단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누군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여행 가방을 또 훔치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주인을 졸졸 따라가고 있는 이 가방을 누가 이제 훔치려고 해. 주인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시도에도 크게 비명을 지르도록 막 프로그램화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죠.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스는 그 가방이 주인의 지문, 손가락, 그 다음에 표현 형질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도둑이 그 가방을 그래서 훔쳐갈 수는 있어도 열 수는 없어요. 지문 같은 생체 인식이 돼야 그 가방이 열리니까요. 하지만 가방이 실제로 혼잡한 거리를 헤치면서 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람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계단을 오르거나 보도의 연석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퀴를 가진 가방은 장애가 있는 대상처럼 아마 행동이 될 거예요. 또 거리의 교차점이나 진입로나 연석이 잘린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그냥 약간 언덕이 있어도 그냥 무릎을 굽혀서 탁 짚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건물 안에서 움직이려면은 에스컬레이터는 못 타요. 계단으로 가진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옛날 건물 같으면 이 가방은 못 올라가는 거죠. 또 휠체어 사용자들이 종종 좌절을 경험하듯이 바퀴 달린 가방은 한층 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석과 계단 이상으로 도시의 혼잡함을 뚫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방 입장에선 다 장애물이죠. 이런 거를 뚫고 이동한다는 것은 아마 가방의 시각 처리 시스템을 굉장히 좌절시킬 수 있어요. 주인을 쫓으면서 장애물도 피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다리가 없는 장치가 갈 수 있을 만한 길을 찾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제한받을 겁니다. 사람과 기계가 각각 쉬워하는 일과 어려워하는 일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래서 되게 흥미롭죠. 인간은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쉽지만은, 그러니까 기계는 걸어 다니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지만은 기계는 되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한때 인간 성취의 정점으로 내세워진 사고, thinking은 기계가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영역이었는데요. 특히 논리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한 사고는 어떤 것이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어떤 또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기계가 좀 더 잘하는 영역이 된 거죠. 근데 서 있기, 걷기, 뛰기, 장애물 피하기 같은 이런 신체적인 활동은 오히려 사람에게 쉬워요. 사람에게 비교적 쉬운 반면에 기계는 이게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되게 어려운 거죠. 또 정서적인 부분,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서 되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정서적인 부분, 또 어떤 가치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안전하고 불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정서, 또 사람들 간의 감정과 믿음, 또 어떤 반발과 의도를 전달하는 강력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 정서. 하지만 기계는 이 감정 정서가 굉장히 취약하죠. 기계에게 뭐 정서라는 것은 아직 거의 달성되지 않은 영역이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인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기계, 이런 거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대한 꿈을 창조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는 본질적으로 되게 낙관주의자예요.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의미 깊은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늘 믿는 법이죠.
그리고 이런 낙관주의 과학자들에 의한 어떤 대표적인 결과는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 예를 들어보죠. 로봇이 사람들을 위해 예컨대 아이 돌보기에서부터 노인들을 위한 운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몇몇 선도적인 로봇 전문가들이 미국 과학진보협회 AAAS라고 불리는 이 협회의 연례 행사를 위해서 토요일 이 장소에 모여서 그들의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 로봇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의 또 당신의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에게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안을 수 있는 테디베어. 또 당신이 잠자거나 식사하는 중에 혹은 파워포인트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을 직장으로 태워다주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또 당신이 껴안기를 좋아하는지 놀고 싶어 하는지 혹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자동차와 치아와 크기의 애완동물. 그러니까 지능적인 애완동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자세에 맞게 화면을 움직이고 당신의 일이나 기분에 맞출 수 있는 컴퓨터. 또 문간에 손님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잊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 이름 잘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잊은 경우에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음악, 농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파티 로봇. 이처럼 똑똑한 환경의 개발에 관한 진보를 논의하기 위해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회의에서 사용하는 그런 논문들,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에 나오는 그 컨텐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또 때로는 이런 학술대회 같은 게 열렸을 때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초대장에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될 거야 라는 말들이 많이 써 있죠. 그래서 많은 초청장들 중에 이제 하나의 문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영국 뉴캐슬 어펀타인에서 열렸던 정서적인 똑똑한 환경에 관한 심포지엄 초대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적 지능,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현재 부각 중인 인기 있는 연구 분야다. 그 목적은 그러니까 지능적이라는 뜻이죠. 똑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런 환경의 거주자들이 요청하거나 필요로 한다고 추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과 그 활동에 주의 깊고 적응적이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환경적 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컴퓨터는 이미 TV 세트, 부엌 도구 혹은 중앙 난방 등의 무수한 일상 사물에 내장되어 있으며 각각은 곧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다. 이게 이제 IoT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생체 감지 기술은 사용자의 출현 여부와 그 상태를 장치들이 파악하고 사용자들의 필요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서 사람들의 일반적 생활 조건들과 실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초대장 문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집이 알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또 여러분은 부엌이 여러분 침실의 체중계에게 말하는 것을, 혹은 아마도 여러분의 변기가 자동적인 소변 검사를 실시해서 여러분의 주치의와 그 결과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어쨌든 여러분의 부엌은 여러분이 먹고 있던 것을 실제로 그럼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냉장고에서 꺼낸 어떤 버터, 달걀, 그리고 크림, 그 집안의 다른 사람, 혹은 방문객, 혹은 학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이걸 꺼냈다. 이거를 부엌은 어떻게 감지할까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비록 먹는 습관을 감시하는 것은 최근까지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는 겨우 보일락말락한 작은 태그를 옷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센서죠. 태그 센서. 옷, 그 다음에 제품, 음식, 그 다음에 품목, 사람과 애완동물 등등 이렇게 모든 것에 이런 태그를 부착해서, 태그 센서를 부착해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는 있게 됐죠. 이거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한 정보인식 기술이죠. 줄여서 RFID라고 부르는 태그, 센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똑똑하게도 자신의 일과 또 식별 번호, 그리고 그 밖에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물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진술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 기술 자체, 이 기술 자신에게 송신된 바로 그 신호로부터 전력을 또 얻죠.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음식에 태그가 붙어 있다면은 집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당연히 이제 알게 되겠죠. 이 RFID 태그에 TV 카메라, 마이크, 그 다음에 그 밖에 센서가 더해지면은 브로콜리를 먹으시오 이런 이제 얘기도 냉장고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버터는 그만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지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이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네. 부리기가 어려운 부엌인가?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학자들의 눈, 공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최소한, 아주 최소한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제 도구들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MIT 미디어 랩의 연구진이 실제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사람들이 둘 수 있는 모든 곳에 센서와 TV 카메라,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바닥에 압력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큼성큼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압력이 느껴지네, 걸어다니는구나. 이렇게 압력계를 둔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만든 이 시스템은 사람이 냉장고를 사용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음식을 재가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냉장고까지 이렇게 가는 압력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뭐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이 지금 전자레인지 쪽으로 간다, 이것도 압력 때문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진은 이것을 부엌 감각, 키친 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구진의 설명을 잠깐 보면 부엌 감각, 이 키친 센스는 센서가 가득한 네트워크화된 부엌 연구 환경, 이런 플랫폼으로 상식,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명입니다, 일종의. 커먼 센스, 이런 상식이라 불리는 커먼 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어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이 시스템의 센서망은 사람의 의도를 해석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을 위해서 실패 염려가 없는 지원 장치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시스템에 내장된 센서의 자료를 일상 사건 지식과 결합시켜서 제공함으로써 중앙 제어된 열린 마음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냥 오픈 마인드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브랜드 이름 같은 거예요. 이 오픈 마인드 시스템은 여러 가제 도구들에 걸쳐서 공유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용한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걸어간다면은 음식을 재가열할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추측을 뜻할 뿐 호언, 아주 장담하는 식의 과학적인 용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숙달된 추측이에요. 이럴 확률적인 계산을 한 거니까.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확률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추론이에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예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시스템의 요점을 말해주는데, 이 시스템은 부엌에 있는 컴퓨터를 뜻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단지 확률적인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 개발자의 관찰과 통찰에 바탕을 둔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추측들이죠.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추론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컴퓨터 시스템들은 사람이 실제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확률 추론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늘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또 정말 공평하게 말한다면은 통계적인 규칙성, 물론 이런 거 유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특수한 사례에서 부엌은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부엌 시스템, 부엌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조리대 위에 그럴듯한 대안적인 행동들을 나열해 둘 수 있죠. 만일 그중 어느 하나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인 경우에는
여러분은 단지 손을 대고 얘를 가리키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여러분이 생각 중인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또 예상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무시하면 되죠. 여러분이 조리대에서, 또 벽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깜빡거리면서 이 기계 자신의 제한을, 이 기술 자신의 제한을 표시하는 집을 만약에 무시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 시스템, 커먼센스는, 커먼센스라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브랜드의 용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커먼센스라고 말할 때와 이렇게 약간 일부러 좀 교묘하게 혼동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커먼센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달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커먼센스, 이 상식이라는 말이 실제 단어가 아니듯이, 그래서 이 일종의 가상적인 브랜드 이름이듯이, 이 부엌은 사실상 어떤 실제 상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가 그것에 프로그램하여 넣을 수 있었던 만큼의 상식을 가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의 지능만 딱 가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 수 없다면은 사실 그래서 이 상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집이 여러분에게 나쁘거나 아마도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기로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막 거부할 거예요. 그것은 그 요리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기 요리책을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윽박지를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낌새가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 감독의 영화죠.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위대한 미래파, 퓨처리스트인 필립 딕과 같은 이름의 단편 소설의 바탕을 둔 거죠. 또 주인공인 존 엔터튼은 보안 당국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혼잡한 쇼핑몰을 지나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광고판이 이 도망자 엔터튼을 알아보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춤 옷과 특별 판매 가격을 그에게 제안하면서 막 유혹하죠. 마치 이제 호객행위하는 사람처럼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 광고 이거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엔터튼 씨, 이것은 환경이고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 어루만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아 주길 원하지 않는데 기계들이 막 다 알아보는 거죠. 그 여행사 광고는 존 엔터튼 씨 스트레스로 녹초가 되어 계신가요? 휴가가 필요합니까? 이쪽으로 바로 오세요. 이러면서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엔터튼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이봐 광고판들 나는 지금 경찰에게 쫓기고 있잖아. 옷을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는 허구지만 이 영화에 묘사된 기술은 영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가능한 기술들과 활동들만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죠.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런 능동적인 광고판은 이미 실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 있는 5개 광고판들은 BMW, 미니 쿠퍼 자동차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RFID 태그를 통해서 그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미니 쿠퍼 광고는 뭐 근데 해롭진 않죠. 각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게시될 문구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런 광고판은 사람들이 RFID 태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단지 임시 반편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미 TV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과 자동차를 보고 이들의 걸음걸이와 얼굴 특징 혹은 자동차 모델, 연식, 색깔 그리고 번호판을 가지고 사람을 식별하도록 하는데 연구자들이 많이 매달리고 있죠. 또 이것이 런던시가 도심 영역으로 들어오는 차를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영국의 보안 당국은 이런 방법을 써서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광고 대행사들이 잠재적인 고객들을 추적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쇼핑몰의 광고판은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가를 제시할 것인가? 또 음식점 메뉴들은 여러분이 특히 좋아하는 요리를 제안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죠. 또 처음에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다음에는 다 영화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의 거리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사실 여러분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이 이런 기술이 여러분을 찾아낼 거니까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번 상상해 보죠. 한밤중에 내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뭔가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 집은 나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명령하죠. 탐지하고는 아주 명랑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아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침에 깼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막 불을 켜고 라디오 뉴스 방송을 막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게. 그리고 원래 아내를 안 깨우려고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는데 기계가 어떻게 보면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기계가 또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디자이너나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된 그 기계가 이런 기계를 만들므로써 그 소음이 아내를 깨우죠. 그래서 아내는 왜 이렇게 일찍 나를 깨우는 거예요? 라면서 막 웅얼웅얼 거려요. 이 시나리오에서 나는 내 집에서 그런 행동은 어떤 경우에는 완벽하게 적합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집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요일별로 다르게 집을 막 프로그래밍 해야 될까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또 내가 월요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고 수요일은 좀 늦게 일어나도 돼. 늦잠 자는 날이야. 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때때로 아내와 나는 새벽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있어요. 혹은 인도에 있는 동료들과 전화 회의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와 소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맥락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동 배후에 있는 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일부러 깨어 있는지 또 아내는 여전히 잠들기를 원하는지 나는 정말로 라디오와 커피 메이커가 켜져 있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집이 내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인간과 기계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일단 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당분간은 자동적이고 지능적인 장치들이 여전히 사람에 의해서 제어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기계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작동하는 기계들 여전히 보게 될 거예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경우, 최상의 경우에는 인간 플러스 기계가 아주 공생적인 관계, 이 공생적인 단위를 잘 이루어서 적절하게 잘 기능할 수도 있을 테지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계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과학기술자들은 모든 기술들이 빈약하고 미력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그들의 결점을 극복하고 아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어느 한 수준에서 보면 이들의 말이 옳아요. 증기기관과 증기선은 예전에는 막 폭발하곤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초창기의 비행기들은 자주 추락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또 부적절한 장소에서 속도를 높이던 이 크루즈 장치, 순항 속도 조정 장치 때문에 짐이 겪은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속도 제어를 항법 시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또는 아마도 도로 자체가 허용 가능한 속도를 자동차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그래서 더 이상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혹은 한층 더 나은 방편으로 자동차 자체가 주어진 길 또는 공률
미끄러짐의 정도,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안전한 속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특정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과학기술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예요. 예. 그리고 저도 과학과 기술을 써서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재 경로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능과 자율성을 가진 새로운 종의 기계들, 새로운 스피시스인 어떤 기계들, 인공물들, 그다음에 여러 상황에서 우리를 정말로 대신할 수 있는 기계들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기계들, 기술들은 우리 삶을 더 효과적이고 더 재밌고 더 안전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이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우도 많고 방해가 되고 심지어 인간의 위험을 증가시킬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이 근데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타나야죠. 우리가 기술과 관련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되게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들은 과거의 방식, 낡은 길을 따라가서는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와의 소통은 무작정 일방 통행하는 자동화된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달성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차근차근 정보를 더해주고 인간의 상황을 잘 파악해주고 인간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가 진짜로 똑똑한 기계고 사회적인 소통이 가능한 기계일 겁니다. 우리는 더 조용하고 더 믿을만하고 더 인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여하는 기계가 돼야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무턱된 자동화,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 맘대로 하고 또 인간은 기계가 맘대로 하는 거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자동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증강, 어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